예, 이번 시간에 우리 교재 604페이지의 성과 공유 중소기업 경영 성과급에 대한 세액 공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액 공제 금액은 상시 근로자한테 경영 성과급을 지급을 하게 되면 다음의 금액을 공제해 준다라고 했는데 경영 성과급의 15%를 세액 공제해 주고 있습니다. 이때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했을 때는 적용할 수 없다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경영성과급을 받은 근로자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건데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의 50%가 감면이 그러니까 근로소득세가 감면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수 감소한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회사에 대한 세액 공제는 감소하면 안 되지만 근로자한테는 감소해도 상관없다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시고요. 성과 공유 중소기업에 대한 범위를 한번 보면 성과급을 서면 약정하고 근로자한테 지급하는 성과급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그 다음에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 및 핵심 인력에 대한 성과 보상 공제 사업에 가입한 경우가 되겠는데, 이 경우가 우리 내일 채용 공제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내일 채용 공제, 청년 재직자 내일 채용 공제, 청년 내일 채용 공제에 가입한 기업들, 이 경우에는 모든 직원이 다 가입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한 명 이상, 1명 이상 가입이 되어 있으면 성과 공유 중소기업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정 요건에 임금 상승, 임금 수준을 상승했을 때 성과 공유 중소기업이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사주 자기 주식 매수 선택권 부여된 경우, 그다음에 중소벤처기업 장관이 그러니까 고시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 공유 중소기업에 해당이 되면 우리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그런 확인서를 발급받으시면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확인서를 발급받지 않더라도 세액 공제는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이 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과 공유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과 개인의 차이 부분이 나오는데, 성과 공유 중소기업에 대한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세액공제 부분에 있어서 중견기업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중소기업만 적용이 된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 상시 근로자 범위를 보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서 이런 사람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임원, 최대 주주, 최대 출자자와 그 배우자, 직계 좀비 속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 근로소득 원천 징수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 그 다음에 해당 과세 기간에 총 급여액이 7천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 이런 사람들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과 공유 중소기업 경영 성과급 세액 공제를 적용할 때 상시 근로자 수 계산에 대한 예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시 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 들어가는 인원이 조금 다르다라는 겁니다. 자, 직전 연도에 입사했고 당해 연도에 퇴사했다. 직전 연도에 입사한 사람이 A고 당해 연도에 퇴사한 사람이 B가 있다라고 했을 때 A, B는 상시 근로자에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직전 연도에 퇴사했다라고 하면 상시 근로자 계산에 제외가 됩니다. 당해 연도에 입사했다 하더라도 제외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전 연도엔 7천만 원 이하에서 상시 근로자에 들어갔는데 당해 연도에 7천만 원 초과되게 되면 제외됩니다. 자, 요렇게 이제 살펴보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 하면 성과 공유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 적용할 때에는, 이 규정을 적용할 때는 직전 연도와 당해 연도에 모두 상시 근로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상시 근로자로 보고 있습니다. 자, 직전 연도에 7천만 원 이하고 당해 연도에도 7천만 원 이하다면 포함이 되겠지만, 자, 직전 연도에 직원이고요. 당해 연도에 임원으로 승진했다든가 임원이었다가 직원이 되는 경우에 임원은 상시 근로자에 해당이 안 되죠. 그래서 모두 제외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액 공제 쪽에 상시 근로자와 상시 근로자 수에 대한 내용이 나올 때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시 근로자의 범위에 우리 성과 공유 중소기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상시 근로자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 좀 주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영성과급에 대한 범위를 한번 보면 중소기업 인력지원특별법 시행령 제26조의 2에 1항 1호에 따른 성과급이어야 됩니다. 자, 이 규정이 뭐냐면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경영 목표 설정하고 그 목표 달성에 따른 성과 지급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급을 우리는 말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약정이 돼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약정 서식도 관련 홈페이지에 가서 찾아보시면 표준 약정서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걸로 이제 참고하셔갖고 서면으로 약정이 돼 있어야 됩니다. 자, 세액공제 배제에 대한 부분이 되겠는데요.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보다 감소하면 요 감소한 경우에는 배제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기타 사항입니다. 최저한세 적용이 되고요. 미공제세액은 10년간 2월 공제됩니다. 자, 그리고 뒤에서 설명드릴 근로소득 정대세액 공제를 제외하고 다른 세액 공제 감면과 중복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즉 근로소득 정대세액 공제하고는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농어촌 특별세 적용이 됩니다. 자, 관련되는 예규 몇 가지만 보면 성과 공유 중소기업 확인서 미발급 받은 경우에도 세액 공제는 가능합니다. 자, 미발급 받은 경우에도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성과 공유 중소기업에 해당이 안 돼도 미발급 받은 거니까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다 틀린 얘기입니다. 성과 공유 중소기업에 해당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확인서를 안 받았어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액공제 대상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다라는 거고요.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경력단절 여성 고용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부분입니다. 자, 경단녀 관련되는 부분은 22년 12월 31일까지 고용된 경력단절 여성에 대해서만 적용을 합니다. 규정 자체가 여성에 대해서 고용한 날로부터 2년, 육아휴직은 1년입니다.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22년도 연말에 만약에 채용을 했다라고 하면 2년 동안은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인건비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법은 23년도부터는 적용이 안 되지만 잔여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적용을 할 수 있다라는 점 기억하시고요. 따라서 기존 세액공제의 잔여 기간 동안 세액공제는 가능하고 이 경우에도 통합고용세액공제하고는 동시에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능하고요. 23년 1월 1일 이후 고용된 경력단절 여성은 조특법 29의 8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 잘 정리해서 참고해 주시고요. 자, 관련되는 내용 보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적용이 되고요. 세액공제액은 고용한 경력단절 여성의 2년간 인건비에 대해서 30% 적용을 해줍니다. 중견기업은 15% 적용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30%에 해당되는 부분이 앞으로 남아있는 잔여 기간 동안 적용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력단절 여성 고용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대해서 법인과 개인 비교하는 거 있습니다. 이건 참고로 보시고 넘어갑니다.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범위를 한번 보면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후에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자녀 교육의 사유로 퇴직을 했다면 경력단절 여성으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퇴직한 날로부터 2년 이상 15년 미만 기간 사이에 있을 때 다시 일을 시작하면 경단녀로 봅니다. 그 다음에 최대 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니다라고 하면 경단녀로 보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동일한 업종입니다. 동일한 업종이고 이 업종은 표준산업분류상에 중분류로 따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분류로 따지기 때문에 우리가 표준산업분류에 들어가서 우리 회사가 있는 업종의 중분류가 어디까지인지를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자녀 교육의 사유라고 하는 부분은 이런 사유를 말합니다. 퇴직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 그 다음에 퇴직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임신하거나 난임 시술 받은 경우, 퇴직일 당시 임신 상태, 퇴직일 당시 8세 이하의 자녀가 있거나
퇴직일 당시에 초, 중 등 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가 있는 경우, 즉 고등학교까지 다니는 자녀가 있다라고 하면 경력 단절 여성의 퇴직 사유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 세액 공제에 대한 부분이 되겠는데, 요거는 이제 남성에 대해서만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중소기업, 중견기업의 육아휴직 복귀자고요. 육아휴직 복귀자, 자녀 1인당 한 차례 적용이 됩니다. 육아휴직 복귀자는 남성도 포함을 한다라는 겁니다. 남자만 되는 게 아니고요. 자, 세액공제는 1년간 인건비의 30%를 세액공제해주고 있고, 중견기업은 15%까지입니다. 사후관리는 1년 내에 근로관계 종료 시에 세액 상당액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자 상당액은 배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저한세 적용되고요. 농특세 적용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경력 단절 여성 고용기업에 고용세액 공제하고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세액 공제를 한번 보면, 경력 단절 여성은 여성만 적용이 되는 부분이고, 육아휴직 복귀자는 남녀 모두 적용이 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제 기간도 경단년은 2년이고요. 육아휴직은 1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시근로자 증가 여부에 상관없이 경단년은 적용이 되지만, 육아휴직 복귀자는 감소하게 되면 세액공제가 배제된다라는 사실도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경단년은 근로관계 종료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전혀 상관없이 회사에서 그러니까 지급된 인건비 기준으로 적용하시면 되는데, 육아휴직 복귀자는 1년 내에 근로관계가 종료되게 되면 세액공제액에 대해서 추가 납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토해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근로소득을 정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액에 대한 부분들을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세액공제 요건은 해당 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이 직전 3개 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을 그러니까 증가율보다 같거나 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직전 3개 연도를 따져야 되다 보니까 우리 회사의 회계 기수가 최소한 5기 이상은 돼야 됩니다. 평균임금 증가율 계산하기 위해서는 과거 4년치 데이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5기 이상일 때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해당 연도 상시 근로자 수가 직전 상시 근로자 수보다 그러니까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공제액은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 증가분의 중소기업은 20%, 중견기업은 1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3년 1월 1일 이후 일반 기업은 적용이 배제된다, 제외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거에는 일반 기업까지 중소기업, 중견기업, 일반 기업까지 적용이 되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만 적용이 되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자, 세액공제 범위, 법인과 22년도하고 23년도 구분하고 있는데, 22년도까지는 중소, 중견, 일반 기업 모두 적용이 되지만 23년도부터는 일반 기업만 적용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법인과 개인 비교한 게 있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에 세액공제 특례가 있습니다. 전체 중소기업 임금 증가율 3.2%보다 큰 경우, 그 다음에 해당 과세연도 상시 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 상시 근로자 수보다 크거나 같다면, 그리고 직전 사업연도에 평균임금 증가율이 0보다 크다면, 앞에서 복잡한 산식을 떠나갖고 전체 중소기업의 평균임금 증가분을 초과하는 임금액에 대해서 20%를 세액공제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정규직 전환 근로자 임금 증가 세액 공제도 또 같이 있습니다. 해당 연도에 정규직 전환 근로자가 있어야 되고요. 해당 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가 직전 연도보다 크다면 정규직 근로자 임금 증가분에 대해서 중소기업 20%, 중견기업 10%입니다. 마찬가지로 일반 기업은 23년도부터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는 전환일 다음 연도 종료일부터 그러니까 종료일부터 근로관계가 종료 시에 그러니까 공제세액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료일 중에 근로관계가 종료되게 되면 그러니까 안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 연도에 퇴직하면 안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상시 근로자 수 어떻게 계산되느냐, 세부적인 내용을 좀 보면, 상시 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 겨울 수분에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 근로자 수의 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일반적인 산식이긴 한데 밑에 이제 단서가 달려 있는 부분을 보시면 시행령 26의 4의 10항입니다. 여기에 보면 세액 공제를 받으려는 과세연도 종료일 5년 이내 기간 중에 퇴사하거나 새로 상시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근로자에 해당하게 된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를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외하고 상시 근로자를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그러니까 퇴사한 근로자는 5년 전부터 아예 5년 동안은 없는 직원으로 보고 계산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상시 근로자에서 배제되는 사람이 있죠. 1년 미만 근로자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 있죠.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들, 단시간 근로자 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 제외되는 사람들은 아예 처음부터 다 뺀다라는 겁니다. 그죠? 다 빼고 계산하라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단시간 근로자는 상시 근로자에서 무조건 제외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단시간 근로자는 한 명이 0.5명으로 상시 근로자로 계산이 되거나 월 60시간 이상일 때요. 한 명이 0.5명 또는 지원 요건을 충족하면 한 명이 0.75명으로 적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로소득 증대세액 공제를 적용할 때 단시간 근로자는 무조건 제외입니다. 뭐 0.5명, 0.75명 이런 게 없다라는 겁니다.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다음에 평균 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평균 임금은 해당 과세 연도 상시 근로자 수분에 해당 과세 연도 상시 근로자의 임금의 합계입니다. 자, 이 경우에도 5년 내에 퇴사하거나 새로 상시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근로자에 해당하게 된 근로자인 경우에는 평균 임금 계산할 때 아예 제외됩니다. 자, 요 새로 상시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근로자 이 경우는 어떤 케이스냐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다른 내용은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7천만 원 초과되는 사람들, 7천만 원 이상인 사람들이 제외되는 규정이 있죠. 그 규정이 여기에 대부분 해당이 될 겁니다. 그리고 가끔은 이런 경우 있을 겁니다. 임원하고 결혼을 하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죠. 그죠? 대표이사하고 직원하고 결혼을 했을 때 그전엔 상시 근로자였는데 특수관계인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배우자에 해당이 되니까 제외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런 특수한 경우에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은 다 빼고 뺀 인원에 대한 임금 갖고 평균을 계산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평균임금 증가율은 직전과세연도 평균임금분에 해당 과세연도 평균임금에서 직전과세연도 평균임금을 차감해서 증가율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5년 이내에 입사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가 입사한 과세 연도에 평균임금 증가율을 계산할 때는 제외하고 계산을 합니다. 제외하고. 그죠? 제외하고 계산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주의를 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입사한 사람은 상시 근로자에는 들어가겠지만 평균임금 증가율을 계산할 때는 제외하고 계산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기타 사항은 최저한세 적용이 되고요. 미공제세액은 10년간 이월됩니다. 성과 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 공제하고는 제외하고 다른 세액 공제 감면과는 중복 적용되고요. 농특세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우리 세무사랑 프로를 통해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자, 교재 604페이지에 성과 공유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 공제 내용을 한번 보시면 우리 개인 조정의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 쪽에 보시면 두 번째 공제 감면 세액 조특법 로마 숫자 1번 전자의 마지막에 성과 공유 중소기업 경영 성과급에 대한 세액 공제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사례는 만들어 놓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서식 작성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성과급에 지급된 직원의 이름과 생년월일, 그 다음에 경영성과급 서면 약정 여부에 대한 부분 정리해 주시고요. 7천만 원 이상인지 여부, 그 다음에 경영성과급을 그러니까 기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인별로 다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상시 근로자 수와 관련되는 부분은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근로자 고용 현황에 있는 데이터를 반영을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반영을 해주시면 상시 근로자 수 증감에 대한 정보가 자동으로 반영이 될 거고요. 그러면 경영성과급에 대한 부분 15% 세액 공제 부분을 손쉽게 계산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인별로 전부 다 성과급을 다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사실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우리 608페이지에 경력 단절 여성 고용 기업에 대한 부분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
한번 보시면 자, 공제감면세액의 조특법 로마 숫자 3번에 경력단절 여성고용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신청서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기본적으로 보면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정보를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그 다음에 종전 근무 기간이 얼마인지 기록을 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사유를 적어야 되겠죠. 그죠? 사유를 적고, 그 다음에 친족관계 여부 관련되는 부분. 그러니까 경력단절 여성에 해당이 되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종전 입사일, 그 다음에 종전 퇴사일, 재입사일, 그 다음에 2년에서 15년 사이에 해당이 되느냐, 재입사한 부분이, 그리고 인건비에 대한 총액을 적고, 공제율 30%, 중소기업은 30%, 중견기업은 15% 적용하시게 되면 경력단절 여성세액공제가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액공제 계산하는 부분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서식에 관련되는 요건들을 하나하나 따져갖고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재 618페이지에 사례가 있습니다. 백두산업에 대한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신청서 해서 상시근로자하고 상시근로자에 대한 임금총액이 있습니다. 자, 임금총액과 관련되는 정보라든가 상시근로자 정보를 우리 교재에 맞게 제가 우리 프로그램의 원천 데이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제가 반영은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것까지 만드는 데에는 좀 너무 역부족이어서 만들 수 없었고요. 자, 일반적으로는 우리 그러니까 근로자 고용 현황이라고 하는 공제세액 명세서 있죠. 공제세액 계산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을 하게 되는데, 자, 이 부분에 있어서 필기 하고 내용을 반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2023년도죠. 2023년도에 백두산업에 대한 인건비 데이터가 지금 빠져 있네요. 빠져 있다 보니까 지금 내용이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일단 어쨌든 그 근로자 고용 현황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근로자 고용 현황이라고 하는 표에 의해서 계산된 산식을 근로자를 기준으로 해서 두 번째 탭에 가면 서식 참고 사항이 있습니다. 이 서식 참고 사항에 가게 되면 근로소득 정대 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라고 해서 단시간 근로자, 퇴사자, 7천만 원 이상인 사람들을 제외하고 근로 제공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임금 연한선 적용 안 되는 금액으로 해서 계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 계산된 이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근로소득 정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그 부분이 우리 공제감면세액의 로마 숫자 3번의 서식이 나와 있습니다. 이 서식을 작성을 하시는데 우리 교재에 보시면 관련되는 내용들이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고요. 622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근로소득 고용 현황표 있죠. 그거 작성한 거하고 서식을 어떻게 연결시킬 거냐 하는 부분을 제가 적어 놨습니다. 근로자 고용 현황표하고 근로소득 증대세액 공제하고 비교해서 한번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탭에 서식별 참고사항이라고 하는 부분에 고용 현황표가 나올 텐데, 이 고용 현황표에 보시면 근로소득 증대와 관련해서 앞부분에 상시 근로자 수가 나오고요. 뒷부분에 상시 근로자와 임금 합계 금액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그 상시 근로자와 관련되는 부분 왼쪽에 있는 고용 현황표에 있는 왼쪽에 있는 내용이 우리 근로소득 증대세액 공제 신청서에 첫 번째 있는 상시 근로자 수 있죠. 여기에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재에도 그 내용을 제가 자세히 적어놨죠. 그 표를 통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세연도 매월 말 현재 상시 근로자 수의 합계 기준으로 해서 12개월 나눠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F12, CF12 불러오기 기능이 있습니다. 불러오기 기능의 내용을 최종값으로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반영할 수도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렇게 되면 자동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계산이 될 거고요. 여기에 계산된 이 상시 근로자 수는 14번에 있는 상시 근로자 수하고 같아집니다. 같아지기 때문에
이 부분 14번 상시 근로자 수를 수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는 한데 실무에서는 실제 수정하시면 안 됩니다. 상단에 있는 상시 근로자 수가 자동으로 반영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시 근로자 임금 합계 금액이 고용 현황표에 있는 우리 임금 합계 금액 있죠. 요 임금 총액 금액 이 부분이 자동으로 반영이 된다, 반영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시 근로자에 대한 임금 합계 금액을 반영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하단 부분에 각 과세 연도별 입사자 제외하고 평균 임금 계산과 관련되는 부분 내용이 나오는데 고용 현황표에 보시면 평균 임금과 상시 근로자 수가 나오죠. 평균 임금에 대한 부분 상시 근로자 수를 여기에 세 번째 부분에 적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고용 현황표에 있는 앞에 있는 상시 근로자, 중간에 임금 총액, 그 다음에 평균 임금과 상시 근로자 관련되는 부분이 순서대로 반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순서대로 반영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해당 연도 평균 임금 증가율부터 해서 전체 계산이 될 거고요. 그리고 5번에 보시면 3년 평균 임금 증가율이 나옵니다. 24.27%다라고 해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기준으로 세액공제 내용을 적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하단 부분에 보시면 7번 나번에 세제 지원 요건이라고 해서 중소기업인 경우에 적용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중소기업 계산 특례가 적용이 됩니다. 3.2%보다 증가한 금액이 있다라고 하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세액 공제하겠다라는 건데 요 세제 지원 요건은 개별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을 하신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한다라고 하면 미해당이 될 때는 금액이 안 나오겠지만 해당한다라고 선택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중소기업 계산 특례에 의해서. 지금 우리 프로그램은 3.0%로 되어 있는데 23년도부터는 3.2%로 되어 있습니다. 3.2%로 계산해서 세액 공제율을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공제율은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20%죠. 그래서 3번을 선택하게 되면 우리 세액 공제 금액이 1,3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 나옵니다. 자, 이 부분은 3.2%로 계산했을 때 나오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숫자는 1,345만 6,119원입니다. 어쨌든 숫자는 약간 율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약간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작성하는 부분은 우리 고용 현황표하고 근로소득 정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신청서를 서로 연결해서 작성하는 과정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C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하실 수 있는데 최종값으로 불러오기 때문에 혹시라도 잘못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제가 나름대로 검토한 부분에 의하면 우리 고용현황표에 나오는 금액이 우리 세법 기준에 따라서 제대로 계산이 되고 있는 걸로 저는 보여집니다. 100% 맞다라고 제가 말씀 못 드리겠지만 어느 정도 맞는 것 같기 때문에 우리 근로소득 정대 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는 과거보다는 좀 더 편하게 적용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우리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